오늘 그 유방암 이제 저희 수술 다 하시고 앞으로 무슨 치료 또 할지 내가 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여성암센터의 임상조교수로 있는 김현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은 종양의 일종이에요. 종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사마귀, 지방종 이런 작은 혹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종양까지 다양한데 대부분은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양성 종양을 우리가 보통 종양이라고 하고 혹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중에는 일부 악성 종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주변 장기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자라고 있는 곳에서도 다른 장기들을 파괴하면서 자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획득하고 있는 세포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양성 종양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감싸서 어딘가 갈 수 없는 상태로 있지만 악성 종양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있는 곳 외에 다른 곳에 가서도 자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에 전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유방암 발생률은 여성암에서는 현재 유방암이 1위예요. 이 발생률은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2017년 통계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통계청에서 2020년도 그러니까 3년 뒤까지 보고를 했는데 이 26,000건은 38,000건까지 늘어났어요. 속도는 점점 더 늘어날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연령별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어느 나이대에 걸리는지 보는 건데 현재로는 아직 40대하고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는 요 60, 70대가 제일 많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길 따라가고 있긴 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40, 50대 늘어나는 속도보다 60, 70대 환자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장점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면 치료에 좀 잘 버티세요. 그게 좀 장점이긴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대 여명이 남은 삶이 길기 때문에 치료를 좀 더 이제 후유증 없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암이 얼마나 치료가 잘 되느냐. 즉 치료가 되지 않으면 결국 전이 되고 재발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건데 이 사망 분율 통계를 보면 유방암은 쭉 아래 있어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노란색. 아까 발생률은 제일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사망률은 전체 암의 7위예요. 7위에서 8위 왔다 갔다 해요. 전립선암이랑 비슷할 정도로. 그 얘기는 많이 걸리긴 하되 치료는 다행히 잘 된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실제 이거를 5년 동안 얼마나 재발을 많이 한 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유방암은 93%가 완치가 되셨어요. 그 얘기는 7%는 재발을 했다는 뜻이고 93%는 별다른 문제 없이 5년 동안 재발 없이 치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이 된 환자랑 전이 되지 않은 환자랑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전이 되지 않은 환자들 98%에 가까운 환자들은 그러니까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도 없는 경우에는 98%에 가까운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치료만 잘하면 낫는 병이라는 뜻이죠. 다만 이제 국소라고 하는 거는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전이가 간 경우에도 90%대예요, 완치율이. 다만 이제 전이가 되었을 경우에 조금 얘기가 다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다른 암은 전이가 되면 거의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 보통 저희가 부르잖아요. 근데 유방암은 그렇지 않아요. 유방암은 전이가 되더라도 사기가 제일 최악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40%가 문제없이 지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다행히 잘 되는 암 중에 하나라는 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젊은 나이대 발생을 많이 했지만 현재로는 계속 서구가 따라가고 있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행인 건 다른 나라보다는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유방암은 이 유방 조직의 안에 내부에 있는 유선 조직, 그러니까 모유를 만들어내는 단단한 케이크 같은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암이에요. 그래서 이 암은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도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 발생을 하면 이 유관을 따라 가지고 이 멀리로도 가고 또는
여기 생기기도 하고 여기 생기면서 동시에 여기도 생기기도 하는 되게 여러 가지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여기만 암 생긴 부위만 똑 잘라내는 수술은 절반도 채 안 돼요. 대부분은 여기저기 넓게 퍼져 있어서 유방을 다 제거를 하는 경우가 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방은 이렇게 잘라내고 암이 있는 생긴 부위를 잘라내는 게 수술이고, 두 번째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꼭 확인해야 돼요. 이 겨드랑이 림프절은 왜 그러냐면 유방에 만들어지는 림프액의 90% 이상이 겨드랑이로 빠져나가요. 여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심장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혈액이랑 섞여서 다시 피로 갔다가 또 여기로 오면 피가 들어와서 10% 정도는 림프액으로 이렇게 싹 빠져나가서 다시 여기 림프절에 모이고, 이걸 반복하는데 암세포가 여기 생기면 요 림프액 관을 따라가지고 림프절에 갈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전이가 되는 제일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요 겨드랑이 림프절의 일부를 채취를 해서 그 안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걸 저희가 감시 림프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감시해 준다는 뜻이에요. 감시 림프절을 떼서 암이 있나 확인하고, 만약에 암이 그 안에 들어 있다면 그 뒤편에 있는 수많은 겨드랑이 림프절이 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 림프절을 모두 다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를 수술하게 되면 이 팔에서 오는 모든 림프액들이 다 잘리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이가 없다면, 또는 전이가 있더라도 작은 크기라면 나머지 겨드랑이는 살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수술은 두 가지, 유방하고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하고요. 이 유방암의 원인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고민해 보셨겠지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걸렸나, 먹는 게 잘못됐나, 뭐 그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되게 복합적이고, 실제 의사들도 유방암의 원인을 딱 하나로 판정짓지는 못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전이에요. 유전은 실제 유방암 걸린 분들의 한 3% 정도, 그러니까 많아야 4% 정도가 실제 집안에도 유방암이 있고 나도 유방암인 경우고, 대부분은 그냥 나 혼자 생긴 단독성 유방암이에요. 만약에 집안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고, 요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나 말고 유방암이 없다 그러면 상관없어, 가족성 유방암은 아니에요. 산발성 유방암, 저희가 유방암이라고 부르고 그냥 혼자 걸린 거다. 근데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다, 또는 한 명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 혈액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이 유전자는 BRCA, 브라카라고 제가 보통 간편하게 부르는데, 안젤리나 졸리라고 유명한 외국 배우가 양쪽 유방을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잘라버렸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유전자가 양성이어가지고. 이 유전자는 딸에게, 내 자식에게 반을 물려주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방뿐만이 아니라 난소, 췌장, 대장 이런 데도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걸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는 유전성 유방암, 내 딸에게, 내 자식에게 유전을 해주는 유방암을 갖고 계신 거고, 대부분은 실제 검사하더라도 음성이에요. 이런 경우는 가족성 유방암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유전자는 갖고 있지 않지만 내 체질이 유방암이 잘 발생하고 취약한 유선 조직을 가게 대대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족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나 말고 내 친척, 우리 아이, 우리 엄마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14배에서 15배 정도, 좀 꽤 높아요. 다행히 집안에 한 명 더 있지 않고 나 혼자다 그러면 산발성 유방암인 경우에 내 친척, 내 자식, 우리 엄마가 걸릴 확률은 일반인의 2배 정도라 보시면 돼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30에서 40% 정도 저희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처음 생리를 시작하고 생리 주기가 반복되잖아요. 그게 안 끊기고 얼마나 오랜 기가 지속이 되느냐, 요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리를 일찍 시작했다, 그것도 암의 발생 위험도가 조금 높은 편인 거고, 실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서구화되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생리 기간이 좀 더 짧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생리 기간이, 노출 기간이 오래되니까 유방암도 실제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끊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임신이겠죠? 임신되고 나면 생리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 첫 임신 때까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방암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를 한 명 가진 경우보다는 당연히 2명 가진 경우가 더 적겠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이 생리 기간 노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암의 위험도는 높다. 그래서 이거는 누적 효과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40세 때까지 노출된 이 호르몬 노출량은 나이가 들면 60세가 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와서 뭐 이거 어떻게 다시 뭐 임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조절 가능한 원인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예방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아이 가지면 수유도 좀 해서 끊기는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그리고 아이도 1명보다는 2명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알려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복용하는 약, 이런 건 당연히 먹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 다음은 이제 식인데, 이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1대1 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방 섭취가 많은 나라가 유방암이 많이 생긴대. 그러면 결국 지방이 많이 몸에 많을수록, 비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방암이 많이 생긴다고 우리가 추정은 하고 있어요. 실제 통계를 내보면 상관관계가 되게 높다고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건 운동으로 조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술, 담배는 뭐 당연히 모든 암의 원인이니까 유방암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이거는 끊던지 술 같은 경우는 최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환경 호르몬, 전자기장,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출되는 경우도 사실 요즘 현대 사회에는 거의 없고, 실제 이게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방암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피부암이나 다른 기관이라서 이건 관련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타민 D. 최근에 계속 이제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새롭게 알게 된 건데,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뼈만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이고, 연구가. 그래서 대충 알려진 바를 말씀드리면, 비타민 D가 활성화돼 햇빛을 받고 피부에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 비타민 D가 혈액 내에서 활성화가 돼요. 얘네들은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면역세포들을 다 깨워놔요. 일하라고.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이건 실제 암세포들이 재발하는 데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따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늘은 거예요. 햇볕을 꼭 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줘야겠다. 시차 올라는 넘어가고요. 스트레스 제일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강도는 낮아요. 스트레스 자체가 암이나 이런 거의 발생을 높이는 정도는 낮지만 기간이 너무 길고 노출 빈도가 너무 잦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로 유방암이 생기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초경이 빠르거나 임신이 늦거나 이런 분들은 다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를 해서, 보통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검사하면 이분들은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나라에서 시행되는 정책상 권고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통지서는 그냥 2년에 한 번씩 날라오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고위험군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 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 고위험군에 해당하세요. 그래서 6개월마다 계속 검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친지 자매들, 그리고 딸이나 엄마들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군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안 받으시면 빨리 검사를 일단 한번 받으셔야 되고, 그 이후에도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유방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예방하고 이런 것도 생긴다. 그래서 유방암이 생기면 증상은 다 아시겠지만 증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진짜 커져서 내가 만져질 정도가 되면 크기가 2c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유방암은 지금 새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의 80%는 검진으로, 그냥 증상도 없고 그냥 검진 받으라서 받았는데 뭐가 있대, 조직검사 하래, 그래서 암이라고까지 듣고 그냥 오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자주 해야죠. 하지만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비용도 그렇고 와서 또 기다리는 시간, 또 결과보러 또 와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초음파 검사 받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적어도 자가검진은 꼭 하셔야 돼요. 자가검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대상이에요. 이 자가검진은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덩이가 만져지면 검사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게 실제 권고안인데 우리나라 이제 유방암 학회, 그러니까 나라 보건복지부가 있고 그 아래 산하 여러 이제 암에 관련된 학회가 있어요. 그 중에 유방암에 관련된 제일 큰 학회는 한국 유방암 학회예요. 여기서는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통지서 날라오는 것처럼 2년에 받으세요.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권고안은 내놓고 있어요. 그게 정상인 경우에도 30세가 넘으면 자가검진을 매달 해야 돼요. 매달. 그렇게 하다가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도 한번 검진을 받아봐라. 그리고 그걸 열심히 잘 하셨다면 40세 때부터는 이것만으로 모자랄 수 있으니 거기에 플러스해서 유방 촬영을 하세요가 이제 통지서로 날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만 봤잖아.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 친지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자가검진은 요즘에는 다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으로 동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매달 한 번씩 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현재 뭐 혹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정상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유선 조직의 감촉을 기억하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기억이 잘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손가락 끝에 덩이가 탁 걸려요.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꼭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해당 사항이고, 다만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바로는 못하고 6개월 지난 뒤부터는 하셔도 돼요. 6개월 후부터는 자가검진 열심히 하시고 집에 계신 가족분들한테도 꼭 이거 알려주시고 자가검진 꼭 해라 알려주시고, 초기 검사는 꼭 받아놓으세요. 정상인 유방인 거 일단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가검진으로 검사와 검사 사이 그 중간 기간 동안은 채우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 진단을 이제 하죠. 검진하고 뭐 했던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하고 또 이상이 있다고 하면 혈액 검사하고 뭐 피 검사하고 간 검사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검사들을 다 하는데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하는 이 유방 초음파 촬영, 특히 촬영, 이 눌러 찍는 그 매우 아프고 불편한 검사,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보면 뭐 잘 모르시겠죠. 이게 양쪽 유방 촬영술인데 대부분 이렇게 찍혀요. 아시안계열 여성분들은 치밀 유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구름대가 아주 진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서방의 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성근, 치밀하지 않은 유방 조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유방암을 찍으면 유방은 잘 발견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초음파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거 왜 하느냐 도대체. 쓸모없는 검사를.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석회질. 이 석회질은 엑스레이상에서는 보입니다. 이거는 세포가 아주 많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모양이 이상하거나 하면 바로 이거 조직 검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석회질만 만드는 암이 있어요. 초음파상에서 덩이는 없는데 석회질만 이렇게 동그라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암은 초음파만 해서는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방 촬영도 같이 하고 있죠. 초음파처럼 아주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건너서는 꼭 해봐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초음파에서 안 보이는 거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초음파 검사는 이제 이렇게 덩이가 이렇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영상으로 이렇게 딱 실시간으로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이고, 이게 크기가 한 7mm 정도, 1cm 조금 안 되거든요. 9mm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자가 검진하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거 만져서 오세요. 물론 유방 조직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얘들은 잘 안 만져지겠지만 이렇게 겉에 있는 얘들은 아주 잘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진을 해보면 잘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암이 진단되고 수술합시다. 그래서 수술하죠. 근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병기잖아요. 병기. 이거 궁금하신 이유 대부분 여쭤보면, 첫 번째는 내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나 때문에 궁금해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이제 완치율이 높을까 때문에 궁금해하시는데, 통계를 내보면 연기암은 이제 상피내암이라 부르는 말 그대로 암의 전 단계 암이에요. 상피내암은 유방암하고 좀 다릅니다. 세포는 똑같은데 얘네들은 전이를 할 수는 없는 얘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완치율이 98.3%, 1기암은 96.6%. 1기는 보통 암이 크기가 2cm는 안 되되 림프절 전이는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림프절은 깨끗하고 암의 크기가 2cm가 안 된다. 그러면 96.6% 통계를 내보면.
그리고 이기는 암의 크기가 2에서 5cm 사이 2cm 넘어가야 돼요. 일단 2cm 넘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는 이기, 또는 암의 크기가 5cm까지 넘어버렸어. 그런데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생존율이 91%. 2기인데 3기는 75%뚝 떨어져요. 3기는 림프절 전이가 9개 이상, 또 암 크기가 막 엄청 커서 막 이 벽 뚫고 피부를 뚫고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3기에 해당하고, 그래도 75.8%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이 된 경우에는 34%. 다만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요거의 전제 조건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먹는 약 먹고 폐역 치료 다 열심히 잘하신 분들은 이렇게 치료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치료를 잘 따라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 치료를 할까 말까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옛날에는 1기는 거의 안 했어. 2기부터는 대부분 다 했어요. 2기부터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다시 저희가 출력해 드릴게요. 1기하고 2기는 항암 치료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종류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라 기수는 중요하지 않아. 3기면 포기하세요. 3기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고, 2기하고 1기는 안 할 찰스가 있다.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뒤에.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하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할 거예요. 약물 치료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항암 치료는 해당하게 되면 보통 한 달 뒤부터 시작해요. 이 항암 치료는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가 있고, 대부분은 6개월 코스로 합니다. 하게 되는 경우에 3개월 코스도 하긴 하지만. 그리고 항암 치료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안 해도 된다더라, 그러면 먹는 약을 먹거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먹는 약, 항호르몬 요법, 표적 치료, 주사, 이것도 해당되시는 분은 요 주사 할 거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해야 되는 분들도 다 할 거예요. 이제 그럼 각자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수술부터.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방을 부분 절제하거나 전절제하거나, 그리고 플러스 림프절, 감시 림프절만 뚝 떼는 감시 림프절 절제술, 그리고 겨드랑이를 모두 다 그냥 제거해버리는 겨드랑이 림프 곽청술 하게 되죠. 수술하고 잘 회복하고 나시면, 이거 이제 수술한 사진인데, 이건 전절제술 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다 이렇게 수술했죠. 유두하고 피부 다 포함해서 뚝 잘라버려서 남자처럼 만들어버린.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유방암이 완치율이 올라가면서 내 남은 여생이 너무 길어진 거야. 이렇게 수술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목욕탕도 못 가, 옷도 입기도 힘들어.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수술 안 하죠. 이건 보존술, 유방 살리신 분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전체를 다 제거하더라도 뱃살 떼가지고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재건술을 하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피부랑 이런 거 다 살려놓고, 겉에는 다 살려놓고 수박 속해듯이 안에만 싹 캔 다음에 보형물을 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다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건해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항암요법을 해야 될지 말지 결정하죠. 요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만 알고 가시면 돼요. 항암요법 결정하는 인자는 병기가 아니라 1기, 2기, 3기가 아니라 유방암 세포에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돌기 같은 거야. 돌기. 세포마다 이렇게 돌기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돌기가 있어요. 이거 이제 유방암 다 걸리셨으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돼.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한글로 하면 여성 호르몬인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나 두 가지 수용체가 있어요. ER, PR로 약자로 저희가 많이 부르니까. 얘네가 있냐 없냐, 암세포에. 그리고 HER2, 허투라고 불러요. 허투라는 유전자가 많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가지고 점수를 저희가 매기거든요. 이거는 조직 검사하면 다 나와. 즉 조직 검사를 맨 처음에 하잖아요. 침으로 찔러가지고. 그러면 이미 나왔을 거예요. 또는 수술한 검체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여쭤보시면 알 수 있어요. ER, PR, 허투, 이 세 가지. 점수는 모르셔도 되는데 양성인지 음성인지는 아셔야 돼요. 양성, 음성.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무슨 치료를 할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ER, PR 있잖아요. 1번, 2번. 걔네 중에 한 개라도 양성이면 먹는 약을 드실 거예요. 항암 치료 이제 끝나고 하든, 항암 치료 대상이 아니면 바로 하든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할 거고, 요거는 불변의 진리. HER2, 허투가 양성이면 표적 치료 대상이에요. 주사제.
3주에 한 번 맞는 주사인데 요건 부작용은 없어. 항암 치료 같은 게 아니라 암세포만 콕 죽이는 주사거든요.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렇게 돼서 항암 치료를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게 제일 많아. 유방암 걸린 분들 한 60에서 70%가 요 1번에 해당해요. 맨 위에 있는 거.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1번, 2번 둘 다 아무거나 하나가 양성인데 다행히 HER2는 HER2는 음성인 경우, 요 경우만 항암제 회피가 가능해요. 여기 아니다. 그러니까 ERPR 양성이고 HER2가 음성,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항암제는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먹는 약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먹는 약을 드시게 되고 다중 유전자 검사라고 해서 항암 치료를 얼마나 내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지를 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재발률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할 수 있고 항암 치료를 하면 얼마나 거기에 더 플러스 할 수 있는지까지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걸 보고 결정해요.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 이거는 암이 이기면 림프절 전이가 3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암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요 1번에 해당해야 돼요. 여성 호르몬 수용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양성이어야 되고 HER2는 음성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둘 중 하나죠. HER2가 양성이거나 HER2는 음성인데 다 음성이야.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HER2 양성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치료 대상이잖아요. 요거 때문에 항암제를 반드시 해야 돼. 표적치료가 효과를 보이려면 항암치료에 한번 노출이 돼야 얘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기라도 합니다. 1기라도 95% 쓰는데 99% 이상 해요. 그냥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3중 음성 유방암이라 저희가 보통 불러요. 3개가 다 없다. 3개가 다 없어서 3중 음성인데 요 경우는 치료할 게 없어. 먹는 약도 대상이 안 되고 표적 치료도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게 없어. 그래서 항암 치료를 대부분 그래서 해요. 1기라도 암의 크기가 1cm가 안 돼도 보험이 안 되거든요. 1cm가 안 되면 그래도 비보험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암의 치료 방법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항암제에 노출을 시켜줘야만 재발률을 확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지금 선행암 하셨죠? 수술하기 전에 하는 항암 치료 대상은 얘가 아니라 요 두 놈. 내가 이미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항암 치료를 수술 전에 하나, 수술 후에 하나 똑같거든요. 근데 수술 전에 하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효과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암이 싹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수술 전에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수술하기 전에 안 했다. 수술 후에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해당하면 검사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다. 무조건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HER2가 음성인 분들은 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거든요. 1기하고 2기, 3기는 안 돼. 2기까지만 가능하고 이미 우리가 수술할 때 떼어냈던 유방암 조직을 일부 떼서 요 검사하는 기관으로 보내면 걔네들이 이거를 세포를 싹 다 갈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얼마나 재발을 많이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 그러면 이렇게 결과지가 와요. 잘 안 보시겠지만 5년 재발률이에요. 5년 완치율. 완치율이 먹는 약만 했을 때 그리고 항암치료 같이 했을 때 몇 프로 정도 예측이 되는지 나와. 숫자가 나와. 여기 같은 경우는 항암치료 안 하고 먹는 약만 먹으면 94%래요. 항암치료하면 95.9%래. 그럼 차이가 1.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지. 근데 검사를 했는데 항암치료 안 하면 80%래. 완치율이. 근데 항암치료 하면 90%래. 그럼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날 미워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그 추천받으신 분은 꼭 하세요. 이 검사는 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안 좋은, 그러니까 공격적인 암을 갖고 있는지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제 의사들도 항암치를 결정할 때 미안한 마음이 좀 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로는 요즘에는 다 이걸로 한다. 근데 이거 대상은 반드시 이거 첫 번째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허투가 음성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해서 이제 항암치를 결정하게 되고, 항암치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뒤에 합니다. 한 달 뒤에 하는데 이 세포를 이제 죽이는 약이죠. 말 그대로 죽이는 약인데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 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있죠. 대부분은 제일 심한 건 요거예요. 위장관계. 유방암에 쓰는 항암제가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예들은 대부분 다 요게 있어. 등급이 조금 높은 편에 해당해요. 그래서 아무런 약을 안 쓰고 이 항암제만 딱 주면은 다 오신고토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는 이걸 예방해주는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항암을 하면 오심은 전체 항암환주의 한 10%에서 20% 정도 경험하고, 구토는 5% 미만. 그러니까 못 먹는 경우거든요. 못 먹는 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위장관계 부작용은 원래 많은 약이긴 하지만 예방하는 약이 있으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모발은 포기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실패했고 아직까지는 딱히 예방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타이머는 옵니다. 언제 오냐? 첫 항암하고 그때 안 와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 나는 안 빠지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빠져요. 보통 두 번째 이제 항암 즈음이죠. 그 즈음부터 이제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뭉텅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항암이 결정되시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모자란 가발 같은 거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야 데미지를 덜 받아. 그 머리카락 빠지는 거 보신 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몇 달 동안 못 벗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골수 억제, 이것도 예방하는 약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암을 할 때 빈혈은 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치료약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매번 항암할 때 피검사에서 필요하면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릴 거고, 증상은 없으니까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신경계. 이 항암 치료가 모든 세포를 공격하지만 신경세포도 공격을 해요. 근데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랑 다르게 재생이 잘 안 돼. 그래서 얘는 한번 생기면 오래 갑니다. 생기면 보통 증상이 항암 끝나고 한 최소 6개월, 길면 년 단위로 1년, 2년 정도 가는 경우는 있고 그 이상 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을 때도 찌릿찌릿찌릿 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거슬러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약이 없어요. 효과가 있다고 알려면 뚜렷한 약이 없어서 약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생기면. 그래서 이거는 안 생긴 게 예방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현재로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어요. 치료약은 다 실패하고 예방하는 건 딱 하나 효과가 있었어. 운동. 이 항암 치료에 노출되기 전 운동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봤더니 이 신경계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강도도 줄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이유로 또 운동을 해야 되는 이거 또 늘었죠. 항암요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대비만 해놓는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대부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결과를 알 때까지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 아까 봤잖아요. 그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가 2주 걸려. 2주. 나 수술하고 조직 검사 나오는데 2주 걸리죠? 요 검사 나오면 이제 항암 치료해야 될 때거든요. 검사 결과 보고 교수님이 내일 입원하세요.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검사 보내놓고 이렇게 놀고 있다가 벼락을 맞는 거죠. 심리적 데미지도 물론 있고, 문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항암제를 딱 맞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첫 항암 노출 전에 운동을 좀 해놔야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일단 딱 맞고 나서 실신이 돼가지고 누웠어. 일주일 동안 정신 못 차리고 해롱되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밥 좀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또 항암 또 하러 입원하래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요건 뒤에다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셔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치료의 부작용을 좀 덜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또는 대상이 아니시면 저희가 먹는 약에 해당하면, 아까 그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약을 처방해 드릴 거예요. 이 약은 10년 드신다고 생각해요. 10년. 최소 5년이고 10년 정도 복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은 그렇게 부작용이 힘들진 않아요. 약간 폐경 증상 같은 거 좀 생기고, 여성 호르몬 억제하는 약이니까 폐경 증상 좀 생길 수 있어요. 얼굴 화끈거리고 식은땀 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 증상 심하시면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저것도 그 조절을 좀 해드릴 건데, 이것도 이 부작용을 예방하는, 폐경 증상 예방하는 제일 효과적인 건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겸사겸사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거 끝나고 이거 드실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그래서 꼭 운동을 미리 해놔라. 표적 치료 해당되시는 분 또 할 건데, 이거 주사예요. 이 주사는 이 혈관으로 맞는 것도 있고 이렇게 뱃살에 맞는 것도 있어. 허벅지나 뱃살에. 대부분 요즘엔 허벅지나 뱃살에 맞는데 요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증상이 없거든 거의. 근데 심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은 잘 못 느껴서 저희가 이 치료를 할 때는 1년 동안 하는데,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심장 검사해서 괜찮은지 확인을 할 겁니다. 이 약은 아주 좋은 약이에요.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는 잘 공격하지 않는 약이라서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은 꼭 하셔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약에 해당하시는 분은 항암 치료를 이미 하실 거예요. 하고 와서 그 다음에 맞는 거죠. 그렇게 한다. 이 치료들, 이제 항암 치료는 1순위라 해당되시는 분은 이 치료만 단독으로 할 겁니다. 다른 치료는 다 후순위로 밀려요. 이게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요 치료, 항호르몬 먹는 치료, 표적 치료,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릴 요 방사선 치료도 해당이 되시면 세 개는 다 그냥 동시에 해버릴 거예요. 방사선 치료는 유방 보존술 하신 분은 100% 해야 됩니다. 유방 보존술. 그러니까 유방을 다 잘라내지 않으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여기 다 해당하시는 거예요. 유방 전절제술 하신 분은 대부분 해당 사항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림프절 전이까지 막 심하게 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하자고 하실 건데, 그런 경우들 빼고는 대부분 유방 전절제술 하신 분은 해당 사항은 없어요. 요거는 한 6주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한 2달 생각하셔야 돼요. 2달. 매일 와서 통에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기가 윙 돌아가면서, CT처럼 돌아가면서 방사선을 딱 계획한 이 유방 조직에다가 조사를 할 건데, 이거 자체는 방사성 치료가 아니라, 방사성 치료는 뭐냐면 내가 방사선 물질을 먹는 거거든요. 그건 내 주변에 가족이나 일반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랑 달라. 이거는 그냥 나만 쪼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 없어요. 오해하시는 분들 가끔 계셔서. 이 치료할 때는 다른 건 불편한 건 크게 없는데,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따끔따끔하고 막 불편해요. 묵직하기도 하고 화상 입은 것처럼 시꺼매지거든요. 나중에 돌아와. 그런 부작용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어려운 치료는 아니다. 좀 번거로운 치료, 좀 매일 와야 되니 그게 좀 번거롭긴 하지. 그래서 이 치료는 이제 같이 하게 될 거다.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이가 되면 이런 치료들을 할 거고요. 이건 해당 사항은 없으시니까. 그다음에 재발은 총 10년간 재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그냥 절대값을 놓고 보면 제일 재발을 많이 하는 구간은 첫 수술하고 3년. 이 구간 내에 대부분 재발할 사람의 60%가 이때 재발해요. 3년, 첫 3년. 그리고 5년 내에 재발할 사람들은, 재발할 사람 중에 5년 내에 재발하는 사람이 전체 한 80% 정도. 나머지 20%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재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나 죽었다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왜냐면 요 기간에는 치료약이 대부분 없으니까.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재발 가능한 기간이니까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대상은 1년이에요. 딱. 더 이상 하지도 못해. 먹는 약 드시는 분은 최소 5년, 10년까지도 커버를 해주지만, 문제는 이 기간, 10년까지 기간 말고 그 이후에도 문제겠죠. 그 이후엔 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하셔야 되는 방법,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피 검사, 뭐 영상 검사 다 해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아까 큰 학회 있잖아요. 한국 유방암 학회라고 학회에서 이 환우분들, 유방암에 걸렸던 분들, 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하고 지금 현재 이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이런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건 핑크 리본 쳐보시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고, 본원에도 저희 병원에도 환우회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신 분들, 완치되신 분, 대선배님들도 있죠. 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막 20년, 30년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현재 치료받고 계신 분들하고 한 환우회가 150에서 200명 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활발하게 좀 활동하는 거 좋아하시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도 좀 받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원하시면 안내 간호사 데스크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그건 그렇고, 내가 해야 할 일,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뭐 사실 내가 치료는 선생님 다 해줄 거잖아요. 사실 이제 궁금하긴 하지만, 근데 요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못 해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예요. 운동은 이런 운동 말고 계단 오르기, 스쿼트, 그다음에 뭐 근력 강화 운동을 꼭 포함해서 하셔야 돼요. 이건 체력을 키우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시작은 반드시 항암 치료하기 전. 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목적이니까 반드시 요때 하셔야 돼요. 요 하기 전에, 치료하기 전에. 그래서 근력 운동 열심히 하셔서 강화를 좀 해놓으시면 부작용이 훨씬 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고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은 에너지가 100이 만점이라고 하면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한 5, 60 정도 그냥 갖고 살잖아요. 뭐 힘들면 좀 잠도 자고 쉬고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하는데, 문제는 항암치료 그런 회복 기간을 잘 안 줘. 많이 못 줘요. 왜냐면 회복 기간을 주면 줄수록 암은 다시 또 자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암이 항암치료 한 다음에 죽어서 이제 좀 살아날까 싶을 때 또 하거든요.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체력을 좀 높은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남들보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해서 체력을 좀 키워 놓으셔야 돼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이 운동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유방암의 원인, 재발을 막는 원인 중에 그러니까 재발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체력이 내가 빵빵하고 피곤하지가 않아.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이 당연히 좋겠죠. 쉽게 짜증도 안 나고, 그리고 좀 포용력도 세지고 하니까 평상시에 오는 스트레스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 되게 유리한 위치를, 고점을 유지할 수 있어서 운동은 꼭 해서 체력을 키워 놓으셔야 되고, 마지막은 그 자체만으로도 면역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운동을 할 때 나오는 뇌에서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엔돌핀이나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몸에 있는 그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래 세포들을 고유에 갖고 있는 면역력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 옆에 이상한 애가 생기면 걔를 괴롭혀서 죽이는 능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어.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돼요. 공짜기도 하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다,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센터. 한 달 딱 끊어가지고, 한 달 아니면 3주, 뭐 항암치료 만약에 결정되시더라도 그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한 달 딱 끊어서 선생님한테 방법을 좀 배우세요. 맨손 운동하는 방법, 체력 강화 운동 배우셔서 꼭 운동하시고. 두 번째, 이건 긍정적 사고방식인데, 체력은 일단, 그러니까 몸은 만들었어. 근데 내 마음이 우울해,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그 또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대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보통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대부분, 남자들 이런 거 계획 세우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내가 또 계획 세우고 미래 설계도 해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생겼잖아요. 엄청난 불확실성.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상당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웃음치료나 봉사 같은 걸 해서 실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거는 좀 마음이 바뀌어요. 이거는 왜 하냐면, 뇌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소시켜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웃음치료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하기도 하고, 치료 내용도 별거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공간에 가서 한 30초 정도 이렇게 크게 웃는 거.
소리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얼굴 근육만 자극이 되면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30초 정도 매 시간 또는 2시간마다 정기적으로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웃는 근육들이 이완이 되고 나도 모르게 웃는 근육들이 잘 쓰이게 돼요. 그게 중요한 목적이. 그래서 이건 꼭 해보셔서, 이것도 뭐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D 활성화 시켜주는 거. 이거 제일 많이 몸통 노출한 상태로 집에서 하시면 돼요. 볕이 잘 되는 곳에 매일 15분에 30분. 그래서 유리 투과되는 햇빛도 가능하니까 집에 이제 볕 잘 드는 시간에 안방이든 거실이든 누우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고 편안한 자세로 핸드폰을 하시든 책을 보시든 해서 활성화된 비타민 D를 만들어 놓으시면 뼈 강화는 기본, 이건 보너스고 더 중요한 건 요거 면역체계 강화시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열심히 하세요. 이 세 가지는 내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암 재발하는데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 되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토양 씨앗 이론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잘 자라는 토양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만 한창 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뭐 곡물이 엄청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거기는 땅에 심으면 벼가 옥수수가 막 이렇게 자라. 이런 토양들은 씨앗이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은 이론인데 암세포는 아무 데서는 못 자란다. 적당한 환경이 조성된 장기 또는 세포에서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심어가지고 여기저기 심어도 못 자라. 근데 특정 환경, 특정 세포들이 있는 곳, 특정 물질들이 있는 데서만 자랄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세포 실험이니까 세포 실험 말고도 나한테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암에 걸렸던 환경, 내 몸이 갖고 있는 신체 상태, 스트레스 상태, 체력 관리 이런 게 똑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똑같은 토양이니까 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한 사실 목적이에요. 아까 이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운동, 스트레스 완화, 비타민 D 활성화를 통해서 이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10년밖에 치료 안 한다. 길어야 치료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 1년이면 끝나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유방암 효과 있는 치료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할 건데, 그 이후에 내가 뭘로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토양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해서 체력도 키우고 정신적 사고도 좀 바꾸고 웃는 얼굴도 좀 많이 지어보고 그다음 비타민 D 같은 것도 쬐가지고 활성화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오늘 유방암 걸려서 뭐 한참 힘들어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이런 소리를 주변에 들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은 꼭 열심히 해서 특히 첫 번째는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먼저 하셔서 체력도 키워 놓으시고 대비를 미리 해 놓으셨다가 혹여나 뭐 항암치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뭐 그거만큼 또 기쁜 일이 없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부작용이 덜하게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책제 다시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가지고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 번씩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토양이 암이 못 자라는 토양을 만드시면 그럼 성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재발 뭐 이런 거 없이 더 이상 암에 대한 고통 없이 완치도 잘 되실 거고 또 앞으로도 치료도 잘 되실 거라 믿어요. 교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